금리 인상이 끝나는 구간도 23년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도 지배적이었지만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구간도 하반기. 경기도 바닥 찍고 회복되는 하반기. 모든 것이 변곡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제 경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네.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날카롭게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전망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좀 부동산 시장 어느 단계에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7월 이 순간,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금 것 순간이. 같아요. 네. 이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지금 아마 반증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변곡점의 개념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그럼 기울기가 바뀌는 그 지점을 뭐라 할까? 그 변곡점이죠. 변하는 예. 지점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떨어지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오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일단 주식 이런 거 빼고요. 경제 혹은 경기라고만 봐도 세계 경제가 23년이 바닥이고요. 24년이 23년보다는 좋아요. 그거는 월드뱅크, IMF, OECD 모든 국제기구가 같은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가 유독 어려웠고 네.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니까 지독하리만큼 안 좋은 경제예요. 올해 경제가. 근데 올해 경제를 놓고 봐도 상반기는 0.8%, 하반기는 1.8%,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좋아요. 네. 근데 하반기가 좋지만 그렇다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 상저하고로 표현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만 좋은 것이지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그런 거지. 네. 1.8%가 좋은 게 아니니까 고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그쵸. 상당히 네. 많다.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상저하고로 표현하는 게 좋고 굳이 표현한다면 상극저 하저, 극단적인 저, 그게 상반기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하반기가 더 좋고요. 23년과 24년을 놓고 보면 24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건 경기고요. 물론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2%대를 기록했습니다. 2.7%요. 계속 3%, 4%, 초반에는 6.3%, 22년 7월이죠. 네. 그 구간을 지나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아직 목표하는 물가 2%를 윗도는, 웃도는 구간.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높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은 종전에 비해서는 완화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완화된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이 오는구나. 가혹하리만큼 금리 인상 해왔는데 그 금리 그러네요. 인상 네.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점차.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도 7월에 금리 인상하겠지만 그리고는 끝나거나 추가적인 인상을 해봐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나는 구간도 23년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도 지배적이었지만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구간도 하반기. 경기도 바닥 찍고 회복되는 하반기. 모든 것이 변곡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네네네.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 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할 때 뭐가 반등입니까? 기자님 댁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주도 집값이 오르면 반등인가요? 그렇죠. 특정 집값보다는 뭔가 좀, 평균으로 해야죠. 평균적으로. 그럼 전 평균입니다. 물론 평균 집값이 있지만 저는 기준으로 하는 집값을 아파트로 선정을 했고요. 네네. 아파트가 전체 매매 가격의 한 75%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게 아파트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22년, 23년 내내 마이너스 등락률이었어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안 보이는. 근데 이게 0을 찾아옵니다. 0을 찾아오는 지점이 지금 7월이에요. 아. 그래서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서 0을 넘어서는. 네, 지금, 0을 넘어서지만 네. 그렇다고 뭐 대세 상승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0을 통과해서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놨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집 거래량, 주택 거래량, 주택 매매 계약 건수로 본다면 22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아요. 거래량이. 물론 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그렇죠. 네. 축소된 구간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축소된 거 이래로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제 거래량이 좀 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등보다는 네. 일시적 반등으로 이제 많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그 논리에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의 의견은 네네. 뭐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감각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파트 이 거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은 어제 오늘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바뀌진 않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네. 길게는 2년 3년 정도의 롱텀한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이클은 더 길었어요. 4년 동안 떨어지다가 4년 동안 오르다가 이런 사이클을 과거에는 그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이클이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특히 그 사이클이 좁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었죠.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었죠. 그리고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2015년 12월까지. 굉장히 길죠. 네, 그러네요. 네. 그때까지가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찔끔 올려요. 0.25%포인트. 그리고 16년 12월 1년 만에 또 한 번 올려요. 그 17년에 올리는데 3번, 예. 18년에 4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작 4번인 거예요. 1년 네, 동안. 그러네요. 예. 0.25씩 4번이라고 해보세요. 그 1년 동안 1%포인트. 근데 지금 FMC 우리 22년, 23년 1년 동안 5%포인트를 올렸어요. 금리의 사이클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로금리였다가 15년 12월부터 바뀌는데 15, 16, 17, 18년 동안 9번 금리 인상 2.25%포인트. 근데 2.25%포인트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작인 거예요. 이번에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을 보면 2020년 팬데믹 위기 오고 제로금리. 그리고 당장 22년부터 엄청난 금리 인상. 근데 그 금리 인상은 기존 금리보다 더 높게까지. 근데 이 사이클이 불과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역시 그 사이클에 마감되는 라스트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 금리 인상이라는 춤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23년 하반기에 올 거라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올 거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멈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인식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미래를 나름 전망하시는 거거든요. 미래를 전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나름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23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라고 강하게 믿으시는 분은 매수로 연결될 것이고 그쵸, 예. 아니야 일시적 반등일 거야 또 떨어질 거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안 사시겠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매수 의견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그건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전망치를 통계적으로 추산한 건데 예. 주택가격 전망 CSI의 개념은 오늘 집값하고 정확히 1년 후 오늘의 집값을 그러니까 23년 7월 집값과 네. 24년 7월 집값을 비교했을 때 24년 7월 집값이 더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그게 높을 거라고 믿으면 100을 웃돌아요. 그게 낮을 거야 생각 100을 밑돌아요. 네네. 근데 계속 밑돌다가 웃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 사이클이 좁혀졌다. 그래서 20년, 21년 대세 상승, 네. 22년 중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대세 하락. 그러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영을지라는 구간이 와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수요세가 조금 더 강해졌다. 매도세보다. 네네. 예,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에요. 근데 그 좋고 나쁨이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그죠? 그러네요. 예. 집을 보유한 자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집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정치적으로도 다소 집값은 떨어져야만 해.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해. 이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높은 집값은 정말 이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집값이 왕창 떨어져줘야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나 철학이나 혹은 정치 철학까지 포함해서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반대로 집값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계층이 있어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전망하는 것과 집값이 이래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전망은 다르다. 네네. 근데 저는 좀 과감히 말씀드리면 희망은 하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승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망을 특정 하시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 산업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얘기해야 되죠. 우리 경제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은 집값이 좋은 거다라고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네. 우리 경제만을 놓고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올라가는 게 좋으실 거고 무주택자는 떨어지는 게 좋으실 텐데 그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우리 한국 경제만을 놓고 봤을 때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네. 저의 이해관계도 떠나서 한국 경제만을 관찰했을 때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급격한 우리 경제에 주는 숙제, 가장 중대한 숙제.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뭐 집값이 다 떨어져 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집값이 떨어져 주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기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든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좋냐 떨어지는 게 좋냐 경제를 생각하면 네.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설사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전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희망은 한국이 이겨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겨야 된다고 응원할지라도 네. 만약에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이런 뭐 전략이나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몰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네. 일본이 이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그 진단된 의견을 소신껏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23년 경제 전망 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10월에 이 책을 내고서
23년 상반기 내내 가격이 조정된다. 그러니까 조정된다는 말씀에 익숙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중반부터 작년 전망 책부터 작년 10월에 네. 중반 지점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좀 해소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하면서 매매 가격이 다소 완만하게 반등하는 지점이 올 수 있다. 그게 23년 중반부터다라고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312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그 독자분들은 네, 기조가 네. 바뀌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 변절자라고 생각하세요. 변절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네, 네, 네. 근데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는 좋아하시다가 반등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일부 독자분들은. 희망이 섞인 게 그건 뭐냐면 벗어나니까. 네. 한일전을 보니까 전반전에는 한국이 이긴다. 후반전에는 일본이 더 이겨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긴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요. 만약에. 네. 근데 전반전에는 한국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좋아하시다가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하반기에 왔어요. 근데 일본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일본이 이겨요.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그쵸. 근데 희망과 전망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혹여나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근거로 하락을 믿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상승을 얘기하는지, 왜 반등을 얘기하는지, 네. 왜 기조 전환을 갖고 있는지를 들으셔서 그 의견의 근거를 쫓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균형점을 찾아가 나가시는 거. 네. 그게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망들 좀 참고하시면서 집값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